오늘 준비한 건 제가 과제 작성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과제 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이 되셔야 대학교에서 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을 찍든지 하셔가지고 개인 소장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유는 안 해드릴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뭐 석사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네, 어디 가서든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개인적인 자료라서 공유는 안 해드릴 거고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만 그냥 눈으로 보시거나 뭐 캡처해서 개인 소장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바로 진도 쭉쭉 뺄게요. 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보고서의 필요성인데 과제라고 하다가 왜 또 갑자기 보고서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대학교는 과제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레포트라고 해서 여기 표지를 하나 제가 샘플로 뒀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생각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는 건 물론 강의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료를 찾고 찾은 자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다는 걸로 해서 훨씬 더 공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업 내용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실 때 그냥 기자가 쓰는 대로 읽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비판력도 높여주는데 과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자료들을 찾다 보시면 생각이 다른 글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실 때도 기자가 썼다고 해서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투영해 보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비판적으로 기사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자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문, 기사도 보고서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는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력인 거죠. 행정을 할 때는 이런 보고서를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행정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생각하신다,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신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이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가 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내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제공한 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그런 일치 형식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컴퓨터만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수업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운전과 여기서의 운전은 스타렉스, 요즘 스타리아죠. 스타리아 정도, 봉고차,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과 그 다음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워드 실력 정도는 여러분이 2년 정도 졸업하실 때까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에 갖추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쓰면서 여러분은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 뭐 강의 시간 25분이에요. 물론 그 25분 PPT를 만드는데 책을 기본 4~5권은 봐야지만 그 25분의 강의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강의를 25분 만에 설명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충적으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는 과제를 다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선배님들이 과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서 지금 1학년 1학기에는 과제가 2과목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교 선생님들한테 과목마다 과제 있는 거 다 좀 긁어서 달라 했는데 2과목, 근데 심지어 한 과목은 아직 과제 내용이 제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추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주제를 잘 잡는데 주제를 잘 잡는 요령은요, 딴 게 없습니다.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 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을까, 이 과제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2학년 2학기에 제가 사회복지 정책론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합니다. 과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과제 딴 거 없습니다.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복지로.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여러 정책들을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정책을 하나 골라서 그대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고 그 다음에 나의 소감을 적는 걸로 과제를 낼 겁니다. 제가 이 과제를 낸 출제 의도는요, 뭘까요? 누구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출제 의도.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 정신 없으시다, 그죠? 출제 의도는요, 딴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현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그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저도요, 뭐 교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 정책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 가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손가락 한마디만큼의 지식과 태평양처럼 넓은 깊이는 한마디, 넓이는 태평양처럼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나 이런 들은 이야기가 많으면 그 깊이는요 나중에 찾으면 되거든요. 사회복지는 하루 만에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 찾을 수 있죠. 알아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 정책론의 과제 취지가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정책들을 모두 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 복지 정책, 이런 사람 어떻게 돕지?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생각이 들면 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라는 의도로 그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느낀 점 적으시면 됩니다.
자, 뭐 미리 팁을 드렸고요. 자, 주제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요.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것을 찾아라.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를 찾아라.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해라. 독창성이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것 부분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뭐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의도를 파악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자, 이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자료 수집만 잘 하시면 과제가 10장이 되든 20장이 되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국내외 출간된 전문 서적을 활용하거나 논문을 검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국회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도서관. 그래서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국회 전자도서관 가셔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논문, 뭐 서적들,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유료로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 자료들은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학술 연구 DB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인데 list4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죠? 한글로 네이버 다음에서 한글로 list4u 숫자 4u를 치시면 됩니다. list4u 치시면 여기 지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찾고 계세요? 라고 묻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치시면 됩니다. 뭐 사회, 복지 이렇게 치면 너무 많은 게 나올 거고 뭐 지체장애인 복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을 쓰시면 관련 연구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고요. 연도별로도 정리할 수 있고 찾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문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신문을 할 때는 출처를 좀 밝히셔야 돼요. 몇 월 며칠자 무슨 신문에 나온 지면이 어디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붙이시면 되고 요즘은 대부분 뭐 인터넷에서 네, 신문을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 주소를 네,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는 건 좋고요. 찾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 그리고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대부분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 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처를 잘 밝히면 표절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료도 찾아왔고 의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듯이 개요를 구상을 합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냥 목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자료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보통 학교에서 쓰는 대학에서 쓰는 이런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과제 뭐 그리고 연구물 이런 것들은 보통 3단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단 구성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요. 표지, 목차, 본문 이렇게 3단 구성을 하고 다시 본문에서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3단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지는요.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표지인데요. 제목, 교수님이 출제한 제목이겠죠. 과목명, 교수명,
학과명, 학번, 오현진 씨 왜 자꾸 줄 거세요? 네, 그 다음에 학번, 이름, 제출일 이렇게 해서 좀 지워 주실래요? 누구실까요? 오현진 씨가 어디 있을까? 네, 이거 좀 지워 주세요. 네, 하나 지웠고요. 두 개 지웠고, 네, 세 개, 네 개. 네, 감사합니다. 자, 3단 구성, 표지, 목차, 본문. 본문은 다시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리고 인용이나 참고했던 참고 문헌까지도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표지는 형식에 맞게 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형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차는 주제를 분류해서 각각 소제목에 맞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 목차는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을 먼저 적고 그 세부적인 소제목들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참고 문헌, 출처 표시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이것도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같은 거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3단 구성을 해야 된다. 대학교 과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온 자료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상할 때. 먼저 옆에 그림부터 볼게요. 요게 목차 예시인데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글 쓰는 의도를 여기에다 적으시는 거예요. 문을 여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논의의 전제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바로 본론 들어오시면 돼요. 요건 좀 다른 경우라서 그런데 본론 들어와서 1번 네, 문화와 관광 분야의 예산, 문화 부분, 관광 부분, 과학 기술 분야 예산 환경 부분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혹시 또 소제목이 필요하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다시 갈게요. 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주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방향에 맞게 적합하게 배치를 한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배치가 잘못되면 리포트의 가치가 많이 상실된다,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식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말인데 뭐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보고서는 누군가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일까요? 교수님한테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걸 점수를 받는 거니까. 반대로요. 직장 생활할 때 보고서는 상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식, 틀, 모양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맞추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게 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네,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사랑의 열매나 이런 곳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사랑의 열매에서 제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써야지 서류 통과가 돼요. 여기에서의 감점 사항은 뭐냐면 양식 미준수. 그래서 양식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자료 배치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다시 중요 표시해 놨는데요. 서론. 보고서의 전체 윤곽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읽는 사람에게 자꾸 읽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고서를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읽는 사람에게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 본론은요,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요, 본론에 대한 요약과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결론입니다. 결과를 지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될 곳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요. 네, 결론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론에도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죠. 네. 서론도 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 자, 그러면 본론은 내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론은요, 서론과 결론에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20장이든 뭐 100장이든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과제 쓰는 법을 잘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서론과 본론에서는 내 생각을, 서론과 결론에서는 내 생각을 쓰고 본론은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로 채우면 돼요. 그러면 10장이든 20장이든 보고서의 장수는 이 본론으로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따라서 먼저 큰 틀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맞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주의할 것은 막연한 개념을 적는 것은 회피한다. 네,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막연한 개념일 경우엔 그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적으면서 또 이 분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회화체 문장은 회피하고 긍정문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화체는 일단 여러분이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완성문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리고 요거 글의 내용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함축적인 어휘의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이 말은 함축적인 어휘는 쓰지 말라, 아니면 쓰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개론이나 이런 수업들 들으실 때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면 교수님들이 그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해 드리잖아요.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쓸 때도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설명들을 달게 되고요. 보통 영어 문장일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영어 원문을 그 단어 뒤에 다는 경우도 있고, 한자일 경우에는 한자를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자와 영어를 뒤에 다시 표기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이나 최상급의 수식은 삼가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절대 안 돼, 라든지 뭐 이것은 무조건 되는 거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은 할 수 없다. 글 쓸 때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 상투적인 글투, 이런 것들도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 표시해 놓은 걸 먼저 보시면요. 철자법, 그 다음 구두법, 띄어쓰기, 표와 이미지 위치 등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도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쓰면 몇십 번을 고치고 수십 번을 보는데 자기가 쓴 글에는 오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쓴 거를 보여주고요. 혹시 이상한 문장이 없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항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십 번을 검토해도 또 막상 다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 문헌인데요. 참고 문헌은 먼저 인용이 있습니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네 번째 보시면 겹다운표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 직접 한 말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겹다운표로 표시를 하고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리는 형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출처에 있는 인용문을 그대로 옮겨서 기재하기도 하고요. 참고한 자료 출처 밝히고 마무리 작업하기도 하고요. 참고 문헌 스타일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또 이렇게 누가 낙서를 많이 하시네요. 다른 분들 사진도 찍고 하셔야 되는데. 자, 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우리 여기 채팅창 보니까 이제 김영숙 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조금 더 지금부터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면 안 나오는 거 해결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쉬울 거예요. 앞에 건 제가 좀 원론적인 설명들 드렸고, 자, 첫 번째 표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표지에는요, 제목 들어가야 됩니다. 과목명 들어가야 됩니다. 담당 교수님 이름, 제출 날짜, 소속, 학번, 이름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사이버 대학이라서 교수님들이 표지 생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굳이 표지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표지는 만들지 마시고요. 소속 여기 학번 이름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는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먼저 적고 바로 그 목차를 적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이버 대학은 교수님들이 표지 생략을 원하실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파일을 첨부를 하게 되는데 강의실에 그 파일을 교수님들이 일일이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면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스크롤을 내리더라도 표지가 있으면 그 한 장 내리는데도 벌써 1초, 2초를 허비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될 수 있으면 표지 생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되는 표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따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적습니다. 이 제목은요, 교수님이 제출했던 그런 그 제목은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출제하는 평이한 제목이에요. 평이한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보고서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에 있는 제목을 다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적을 때는 추상적인 단어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요. 너무 긴 제목도 피하고요. 한 20자 이내에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인데 사회복지에서 그 외부에 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후원금 받아오는 거. 우리는 프로포절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절을 받아올 때 제목을 쓰는 게 주로 대상, 목적, 방법을 제목에 많이 적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잘 활용해서 제목을 끌리는 제목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너무 특이하지 않을 것. 네. 제목이 특이하면 명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평범하더라도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쓴다. 그래서 뭐 대상, 그 다음에 목적, 방법 이런 형식으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가 여러 장이 될 경우에는 쪽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쪽을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쪽번호 매기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목차에는 노마자 숫자를,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이 보고서 볼 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못하시면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쪽번호 그냥 다 매기시면 됩니다. 네. 그냥 쪽번호만 매기시면 돼요. 네. 일단 목차, 글의 전개와 구성을 파악할 수 있고 통일성 있고 전체 계층 질서 유지하고 목차에는 해당 페이지를 적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요렇게 해서 점점점점 해서 1페이지, 뭐 2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목차와 본문에 있는 페이지 수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꿀팁인데요. 보고서에 양이 많다. 뭐 한 5페이지 써라, 10페이지 써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표나 그림을 좀 크게 하세요. 표나 그림을 크게 해서 시각적 효과도 주고요. 페이지 수도 늘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흥미 유도할 수 있고 데이터를 그래프로 처리하고 비교 관련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표, 그림 이런 거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제목을 기입하게 된다라는 거 나중에 참고할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본문에 참조한 문헌은 모두 수록할 것. 문헌의 원저자를 직접 참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 또 인용한 책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원저를 찾아서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동양문헌, 서양문헌, 그 다음에 이런 한국, 일본 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로 된 것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되고요. 참고 문헌에. 그 다음 일본어로 된 참고 문헌이 있으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어로 되어 있으면 이 순서대로 참고 문헌이 배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책을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책에서 참고 문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지, 출판 연도 이렇게 해서 보통 적는 방법들 많이 쓰고 있고요. 간행물이 있어요. 무슨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있고 월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죠. 뭐 기차 타시면 네 KTX가 달마다 그 잡지책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행물이라고 하는데 저자,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연도 순으로 네,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은요, 가나다 순, 영어는 알파벳 순으로 하고 인터넷 자료 참고할 경우에는 그 링크 주소를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주소를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문장은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문장이 길면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문 형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아니면 뭐 주어, 목적어, 네,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단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 뭐 두갈식도 있고 양갈식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적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나중에 이런 결론이 도출했다라고 하든지 뭐 이게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것도 있는데 글 쓸 때도 두갈식, 양갈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쓰는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문장은 40에서 60자 정도, 한 단락은 3에서 4문장 정도로 해서 단락을 정하고 4문장 정도가 만들어지면 다시 단락을 바꾸는 걸로. 긴 문장일 경우에는 적절한 접속사를 쓰는데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 쓰시면 된다라는 것.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을 담는 것. 그래서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 조금 어려운데 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하나 캡처하세요. 사진 찍든지.
글을 쓰거나 과제, 보고서를 쓸 때는 세 단계를 거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제대로 된 개요를 짜는 거예요. 리포트 전체에 대한 이제 초안을 대강이라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글로 옮겨 적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고, 네. 브레인스토밍, 이 뇌에 폭풍이 분다라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 그래서 뇌에 폭풍이 왜 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그냥 다 적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마지막에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글로 옮긴다. 이게 그냥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짜집기를 하시는 겁니다. 짜집기를.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면 길게 작성한 초안을 다시 훑어보고 강조할 부분은 더욱 강조하고 장황하게 느려진 부분은 짧게 줄이고 적당한 부분은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글로 옮긴다에서는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다 그냥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글 파일에다가 과제하려고 하는 한글 파일에다가 그리고 이걸 짜집기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요거는 요 내용과 맞고 요거는 내용과 맞고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합칠 것은 합치고 이러면서 자꾸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무든 돌이든 하나 가지고 와서 예쁘게 만들려면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들도 내가 모든 아이디어 혹은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보고서에 붙여 놓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살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꾸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면 처음에 자료를 모아놨을 때는 한 15페이지 되는 것을 깎다 보면 뭐 5, 6페이지 교수님이 원하는 페이지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2단계에 있다라는 거. 마지막은 적은 걸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게 매끄럽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뭔가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장이 빈약하거나 뭐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잘 다듬는 단계, 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이 글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네.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어려운 말이니까 계속 말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과제를 잘 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낸 의도가 무엇일까를 파악을 하시라라는 것. 자, 그리고 과제는요.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어디에 담으라고요? 서론과 결론이죠. 자, 우리 학교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를요. 컴퓨터가 알아서 모사율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모사라고 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낸 과제랑 다른 학생이 낸 과제랑 얼마나 같은지를 보는 게 모사율입니다. 이걸 교수님이 분석할 수는 없는데요. 컴퓨터는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사율이 한 80%, 많게는 90%까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은 뭐냐? 네이버에서 그대로 뺏겨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뺏겨오기 때문에 내가 낸 과제랑 다른 사람이 낸 과제랑 90% 일치해요. 나머지 10%는 뭘까요? 자기 이름 쓴 거예요. 네. 이름만 바꿔 썼어요. 그러니까 10% 이름 바꿔 쓰고 90%가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찾으면요. 나만 찾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네이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게 뭐라고요?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찾으라고요. List for you. 네.
저희 교수님들도 자료 찾을 때 여기서 찾습니다. 저희 대학교 석박사 논문 쓸 때도 다른 분들 연구 논문 비슷한 거 찾을 때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의 수준에 맞게 자료는 여기서 찾으세요. list for you. 네, 한글로 그냥 치셔도 돼요. list for you. 네, 여기서 찾아서 내시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하고 모사율을 8, 90%에 맞추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최소한 서론 결론만 내 생각을 적으셔도 5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론 결론은 내가 쓰자라는 거. 자, 그 다음 목차를 구성하자. 목차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나도 알아야 되고 보는 사람도 한눈에 쉽게 알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를 구성하자. 자,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분량을 정해주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한글로 5페이지, 뭐 포인트는 몇 포인트,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량을 맞춰야 됩니다. 5페이지 쓰라는데 6, 7페이지 쓰시는 분 계시고요. 5페이지 쓰라는데 한두 페이지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많이 쓰는 경우에는 뭐 조금 감점이 없을 수 있지만 분량을 안 지켜서 적게 쓰는 경우에는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안 내는 것보다야 그래도 점수 많이 받으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나의 레포트가 다르다, 과제가 다르다 하면 이 자료 조사의 충실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앞서 봤던 요거죠.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글로 옮긴다.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글로 옮길 때 내 글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쓴 글이죠. 그건 자료 조사를 충실히 하면 얼마든지 분량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성실하게 작성해야 되겠고요. 가독성을 높여주는 표, 이미지, 통계, 그래프 이런 것들 적절히 활용하면 페이지가 아무리 많은 과제라도 여러분이 이 표를 늘린다든지 그림을 하나 큰 걸 하나 떡하니 붙인다든지 통계나 그래프를 하나 갖다 붙임으로 해서 장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네. 학생들 중에 우리가 과제 제출을 컴퓨터 첨부 파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본인은 첨부 파일에 올렸는데 첨부 파일 없이 그냥 과제가 제출된 경우, 그러면 교수님이 열어봤는데 과제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자원봉사론 과제를 냈는데 어디다 갖다 냈을까요? 네, 사회복지 개론에다 갖다 냈어요. 자원봉사론 과제를.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출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밝히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거 제출 기간을 지키자. 자, 제출 기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어쨌든 마감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단원평가 있는 과목들 보면 시험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시험 응시가 안 됩니다. 원래 안 되지만 그래도 성적을 드리기 위해서 열어놨어요. 재시험이라고 열어놨는데 재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8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단원평가도 늦게 보실 경우에는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어렵다고 제껴놓지 마시고 수업 들으셨을 때 바로바로 시험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출석과 단원평가는 마찬가지로 3주까지는 정상적으로 100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으셔서 경조사 있으셔가지고 수업을 한 일주일 못 들으셨더라도 늦은 거 아니니까요. 빨리빨리 해서 챙겨 들으시고 단원평가도 시험 내시는 거 중요합니다. 과제도 마찬가지 제출 기한 내에 내시면 100점이 만점인데요.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내시면 8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얼마나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잘 써서 80점 맞는 것보다 조금 못 썼더라도 제때 내서 90점 맞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자라는 거